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남북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6년 전 문재인 정부 때 체결한 9.19 군사 합의의 효력이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전부 정지됐습니다. 이 적대적 군사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해놓고 정작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를 포함해 각종 도발을 하는데 우리만 합의를 지킨다고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대북 확성기도 틀 수 있고 GP 초소도 지을 수 있고 육해공 최전방에서 군사훈련도 가능해집니다. 첫 소식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늘 오후 3시부터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전면 정지됐습니다.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처음으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평양 공동선언 이후 맺은 부속합의로 비무장지대에서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자 비행 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한 조항의 효력만 정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사실상 파기 상태라고 본 겁니다.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 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사전에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 설명했고 북한에는 언론 발표로 통보 절차를 가름했습니다. 7A 뉴스 최수연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법적 제한 없이 바로 대응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오물풍선 같은 도발을 또 할 경우 이 정부가 직접 북한으로 전단을 올려보내는 심리전도 검토 중입니다. 안보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오물풍선 도발에 직접 대북 전단을 날리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심리전에 대북 확성기만 있는 건 아니다라며 북한군이 오물풍선을 살포했는데 우리라고 못할 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가 직접 날리는 안도 검토했던 겁니다. 오늘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전면 중지되면서 전단 살포의 법적 제약도 없어졌습니다.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언제든 대북 전단을 날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도 대북 전단, 확성기 등 제약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분단 이후 진행됐던 정부 차원의 전단 살포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점차 중단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밀한 지점에 떨어뜨릴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북 전단 살포의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단체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보낸다면 훨씬 광범위하고 멀리 정교하게 보낼 수 있다. 매우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이 오물풍선 중단을 선언한 만큼 당장 실행을 검토하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우리 군의 군사활동에도 제약이 사라졌습니다. 군은 당장 이달 중순부터 그동안 못했던 최전방 포사격, 실사격 훈련을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대북 확성기는 당장 쓰진 않되 준비는 해놓겠다는 전략입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해병대가 이달 중순 이후 서북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 등으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하기로 밝혔습니다. 해병대는 그동안 9.19 남북 군사합의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최전방 포사격 훈련에 제약을 받았지만 오늘부터 효력이 정지된 만큼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군사 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육군도 군사분계선 5km 내의 접경지역에서 조만간 포사격 훈련을 재개합니다. 경기 파주와 연천, 강원 화천 등 3곳의 사격장 사용을 제한받아왔지만 이제는 북한 방향으로 거리낌 없이 사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최소 보름 전에 지자체에 훈련 사실을 알려온 만큼 빠르면 이달 말부터 훈련 재개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사용 재개는 곧바로 이뤄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구체적 시기나 상황을 상정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북한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대응 선택지가 넓어진 만큼 다양한 군사적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하는 모습을 공개할 수도 있고 북한에게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남북 간 긴장을 더 고조시킨다는 우려가 나타나는 가운데 우리 군은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오히려 긴장 고조의 예방책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소득, 고용 등 통계를 조작했다는 논란으로 수사 중인데요. 이번엔 국가 채무 비율, 그러니까 나라 빚 전망치를 축소 왜곡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당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 채무 비율을 2자릿수로 낮추라고 지시했는데 청와대도 동조했다는 겁니다. 우영기 기자입니다. 4년 전 문재인 정부는 미래 나라 빚을 추산하는 국가 채무 비율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시나리오별로 60년 국가 채무 비율은 64.5%에서 81.1% 범위로 전망됩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기재부는 당초 2060년 국가 채무 비율을 153%로 전망했는데 81%로 줄여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홍남기 전 기재부 장관이 지난 2020년 7월 청와대 정례 보고에서 채무 비율이 100%를 넘으면 외부 지적 우려가 있다고 했고 이후 청와대가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게 신경 쓰라고 전달하며 왜곡이 시작됩니다. 2020년 당시 정부가 4차례 추경으로 돈을 풀던 상황. 감사원은 나라 빚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고의적인 축소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홍 전 장관은 기재부 실무진의 강력한 반대에도 채무 비율을 2자릿수로 낮추라며 계산 방식 수정을 지시합니다. 한 달 뒤 국정감사에서도 예상보다 채무 비율이 낮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기재부는 희한하게 아주 마술을 부립니다. 2045년에 99.몇% 가다가 그다음에 딱 꺾여서 100은 절대 안 가요. 그다음 밑으로 내려와. 이게 참 희한하지 않아요? 감사원은 홍 전 장관의 비위가 중대하지만 이미 퇴직해 인사자료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홍 전 장관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감사원 조사에서는 채무 비율을 낮추라고는 했지만 2자릿수로 만들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직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에 있으면서 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과정과 이 취업을 시켜준 걸로 의심받는 이상직 전 의원의 총선 출마에 개입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손인혜 기자의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지낸 A씨를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당시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의 취업 과정 전반을 지원하고 태국 이주에 관여한 정황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한 당시 서 씨는 다니던 개인 회사를 그만두고 태국으로 떠나 타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됐습니다.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전혀 없었는데도 임원으로 채용돼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타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했던 저가항공사입니다. 검찰은 이후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게 대가 성격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청와대가 2020년 1월 이 전 의원의 총선 출마 편의를 봐준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이 전 의원은 당시 총선 출마를 위해 중진공 이사장직에서 사직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이라 사표 수리가 어려웠지만 하루 만에 사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의원 사표 수리 당시 A씨는 청와대 인사비서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채널A는 A씨가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서 씨 취업 과정이나 이 전 의원의 특혜 의혹에 관여했는지 수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 김 여사가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악의적인 공세라며 관련자들을 법적 조치하겠다는데요. 이 호화 기내식 논란에는 이 통상적인 식사만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 기내식 내역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2018년 인도 방문을 둘러싼 여권의 공세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던 윤건영 의원 입을 빌려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고소인은 김정숙 여사 본인이 당신께서 하시는 거고요. 고소 대상을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배현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는 기내식 비용으로 6,292만 원을 쓰며 호화 출장을 갔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스러운 마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근거도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윤 의원은 김 여사는 통상적인 전용기 기내식으로 식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순방 때 기내식 비용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며 역공을 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발간 이후 김 여사의 외유성 순방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외유인지 아니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장하시는 대로 첫 단독 외교인지 이것은 앞으로도 논란의 소지 없게 밝힐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윤 의원 측은 전 대통령 내외가 직접 나선 건 그만큼 도가 지나쳤다는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는 사실상 김 여사 소환 조사만을 남겨놨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 성역은 없다며 소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죠. 조사 시기와 방식을 두고 수사팀이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가 모두 끝나 이제 김건희 여사만 남았습니다. 수사팀은 당사자인 김 여사 해명 없이는 사건 종결이 어렵다고 보고 소환 조사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검찰총장도 어제 소환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다만 소환 시기와 방법을 놓고 고심 중입니다.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뿐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두 번 부르긴 어렵습니다. 명품백 사건은 참고인 신분이라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서면 조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김 여사가 피해자 신분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강제 조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8월 이후로 결정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한 번에 소환 통보 카드를 언제 쓰느냐를 놓고 검찰도 고심하고 있는 겁니다. 총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그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 여사 소환 여부와 시기는 두 수사팀을 총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안희 기자, 정치부 이동훈 차장과 여사들 논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요, 이 차장, 김정숙 여사가 오늘 반격에 나섰습니다. 네, 여권의 공세가 계속되자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나선 건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던 윤건영 의원이었지만 윤 의원, 내 말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 여사의 뜻이라고 명확히 하더라고요. 오늘 김정숙 여사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관련자들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누구를 고소한다는 게 없어요. 예. 네, 맞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요. 누구를 법적 조치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지금 너무 공세가 심해서 끊고 가려고 한다는 취지라고 하던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이후 여권이 정보 자료를 공개하면서 김 여사의 셀프 초청 의혹, 호화 기내식 의혹 등을 쏟아내고 있죠. 민주당 내에서도 회고록으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불만 기류도 있는데요. 문 전 대통령 측은 윤석열 정부가 유리한 자료만 풀면서
의도적으로 흠집내기에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내외 기내식 비용도 밝히라고 역공에 나섰는데요. 윤건영 의원실 관계자는 외교부에 윤석열 정부 전용기 계약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네, 이 건 관련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 형사 1부에서 외유성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 배정돼 아직 수사는 초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요. 김건희 여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수사권은 지금 막바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역시 같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는데요. 두 가지 건이죠.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 가장 관심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냐 하면 언제 하느냐인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소환 조사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바른 결론을 내리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건이라고 했으면 김건희 여사를 2번 소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수사팀도 고민입니다. 현직 대통령 영부인인데 2번 부르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일단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수사가 막바지인데요. 이 의혹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고발됐지만 청탁금지법엔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사실상 참고인에 가깝습니다. 소환에도 안 나오면 강제할 수 없죠.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묶어서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환 조사를 한다면 시기는 언제쯤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네, 명품 가방 사건으로 검찰이 출석을 요구할 경우 이르면 이달 말이라도 가능하지만 말씀드렸듯 참고인 신분이라 전적으로 김 여사 뜻에 달려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8월로 예상되는 권오수 전 회장의 2심 결과를 보고 소환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9월까지거든요. 임기 내 이 수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아직 여러 변수가 남아있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동훈 차장이었습니다. 네, 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졌을 그 당시에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과 신원식 현 국방장관, 당시엔 국방위 여당 간사였죠. 이 두 사람 간에 13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두 사람 그 이후에 국회에서는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당시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였던 신원식 의원은 최상병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고 국방장관에게 한 번도 전화한 적 없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어도 그냥 언론 보도만 봤지 여당 간사가 전화를 하고 하는 것이 아는지 하는 것이 방해될까 안 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 군사법원에 제출된 당시 이종섭 장관의 통화 기록을 보면 지난해 8월 1일부터 8일간 신원식 의원과 13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두 인사가 마지막 통화를 나눈 건 8월 8일. 이튿날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건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신원식 의원이 재조사에 개입한 정황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신원식 장관 측은 통화를 많이 한 건 맞다면서도 UFS 훈련 등 여러 현안을 논의했을 뿐 최상병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통화는 했지만 최상병 관련은 아니란 겁니다. 공수처는 어제 김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TF단장을 상대로 2차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재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최상병 사건 피의자가 8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이현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연예인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김은국 씨도 보이고요. 네, 사진 보시면 김은국 씨 옆에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보이죠. 우파 연예인이 총출동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총선 때 지원 유세를 다녔던 연예인들을 불러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준용이가 주최한 거야? 네? 아니, 김은국 형이 주최한 거죠.
당의 여러 가지 형편상 오늘에서야 자리가 마련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부로 섭섭한 마음을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하여! 보셨던 것처럼 감사패도 전달하고 기념사진도 찍으며 서운한 마음을 풀었습니다. 대선 때는 아예 유세단을 꾸렸던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선 때는 연예인 유세단을 꾸려서 활동했는데 이번 총선에선 유세단까지는 아니고 연예인들이 개별적으로 지원 유세를 다녔습니다. 우파 연예인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대선 때와 총선 때 활동자가 많이 겹칩니다. 김은국 씨는 최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식사했는데 관련 언급은 오늘 없었습니까? 네, 그때 식사 이후에 이렇게 말했었죠. 지금 요새 나보러 방송 좀 하시냐면서 우파 연예인들 방송이 없다고 나도 백수라고 당대표 나올 거냐 물어보고 싶죠. 근데 그 얘기는 못하고 저 만남이 중요한데 서로 불편한 관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김은국 씨는 오늘은 국민들이 원하면 들이대야 하지 않겠냐며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사실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김은국 씨가 들이댄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숙제는 뭘까요? 한 전 위원장의 총선 책임론을 가지고 아직도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죠. 이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게 숙제일 겁니다. 이런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국민의힘 총선 백서특위입니다. 조정훈 백서특위 위원장은 오늘 한 전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은 선대본부장이었고 저희가 쓰는 내용의 주인공이라 그분의 입장을 정리하는 게 그분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청은 했지만 불발된 것도 기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면담에 응할지 이게 중요하겠군요. 뭐래요? 친한계 인사들은 이 백서특위가 한 전 위원장을 면담하겠다는 것 자체가 아주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도 특위가 특검이냐고 반발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면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한 친한계 인사한테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물어봤더니 한 전 위원장은 백서특위에 관심 자체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다. 자, 사실 관심은 전당대회 이제 한 2주, 6월 중순쯤이면 출마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네, 친한계는 한동훈을 때리는 분위기가 오히려 출마를 고심하게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고생했으니 쉬라고 했으면 고민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선거 끝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서 다 당신 책임이고 앞으로 절대 정치에는 발도 들이면 안 되겠다라는 듯이 계속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네, 이 책임론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사람 역시 당사자겠죠. 7월 말 전당대회로 가닥이 잡힌 만큼 결단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포항 앞바다에 대규모 석유 가스전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2월부터 해저에 구멍을 뚫는 시추 작업이 시작됩니다. 내일은 가스 매장 가능성을 추정한 미국 전문가가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지난 5월 해외 에너지 전문 매체가 보도한 기사입니다. 노르웨이의 해양 시추 전문 업체 시드릴사가 오는 12월부터 40일간 한국 해역에서 시추 탐사에 나선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시드릴사와 655억 원대의 탐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시추 작업엔 삼성중공업이 건조해 2008년 시드릴사에 인도한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가 투입됩니다. 동해 6의 1과 8광구의 석유가스 최대 매장 예상지인 대왕고래 구역 등에서 실제 가스나 석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심해에 있는 이 탐사 관련된 기술들이 그런 전 세계 아주 최고 소수의 기업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140억 배럴의 석유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추정한 미국 업체 액트지오의 고문인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도 내일 우리나라를 찾아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아브레우 박사는 미국 최대 에너지 기업인 엑손모빌 출신으로 21세기 최대 심해 유전인 남미 가이아나 개발을 주도한 에너지 업계 거물입니다. 어제 발표 직후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정부가 신뢰 확보 차원에서 아브레우 박사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기회와 미래의 땅 아프리카에서 48개 나라 대표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우리가 주최한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했는데요. 미국, 일본, 중국 등 강대국들이 아프리카를 상대로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도 뒤처질 수 없겠죠. 조영민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48개국 정상이 한 명씩 레드카펫을 밟고 들어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명씩 마중합니다.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아프리카 정상회의에는 아프리카 연합 회원국 중 자격정지 6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참석했습니다. 오늘 정상회의는 한아프리카 협력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전체 14억 인구 중 60%가 25세 이하인 젊은 대륙입니다. 약 4,700조에 달하는 아프리카 시장 규모는 세계 5위 인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장관급이던 아프리카와의 대화 채널을 정상급으로 격상하며 외교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아프리카는 특히 니켈, 크롬을 비롯한 4차 산업 핵심 원자재 등 전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프리카가 이번에 출범시키는 핵심 광물 대화는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세계 주요국도 아프리카 시장을 겨냥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정상들도 3년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역대 첫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우리 정부. 앞으로 5년에 한 번씩은 이 같은 회의를 개최하며 협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정부가 사표 수리 금지 명령을 포함해 전공의들에게 내렸던 행정명령을 오늘 전면 철회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면 면허 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전공의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합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관련된 모든 행정명령을 오늘자로 철회한 정부. 대신 사직서 수리 권한을 넘겨받게 된 병원장들에겐 전공의들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복귀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복귀한 전공의들에겐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하고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개월 넘는 수련 기간 공백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레지던트 승급이나 레지던트의 전문의 취득에 지장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험은 치고 나머지 이제 추가 수련을 하면 그때 이제 면허를 합격하면 발급하는 방법이 있고 곤란하면 추가 시험을 통해서 한 번 더 전문의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서. 정부의 행정명령 철회에도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급작스럽게 정책을 변경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정부를 믿을 수가 있나?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 위법적인 행동을 했던 거를 일단은 각 병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고. 저희 입장은 어떤 조건도 걸지 않은 원점 재검토입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퇴직금은 준비가 되셨냐, 달라진 건 없다, 응급실로 돌아가진 않을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각에선 전임이 승급을 앞둔 3, 4년차 전공의들 중심으로 점진적인 복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비탈길에 주차돼 있던 트럭이 미끄러져 내렸는데요. 이를 발견한 고등학생들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 온몸으로 트럭을 막아 세웠습니다. 최다함 기자입니다. 늦은 밤 서울 관악구의 가파른 골목길. 길 건너 남학생이 다급하게 주차된 트럭을 향해 달려갑니다. 함께 있던 여학생도 뛰어가더니 온몸으로 트럭을 막아서고 지나던 시민 2명도 합세합니다. 잠시 뒤 소방차가 출동하고 소방관은 바퀴에 고인목을 댄 뒤 사람들을 대피시킵니다. 지난 1일 밤
급경사 골목에서 주차된 1톤 화물 트럭이 굴러내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발견한 고등학생 등 시민 7명이 막아선 겁니다. 경사가 가파르니까 이거 진짜 내려가면 대참사다 해서 그냥 바로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았던 것 같아요. 진짜 무거웠습니다. 몸을 좀 이렇게 실어서 밀다 보니까 멍이 조금. 경사로에 주차할 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거나 고인목을 대야 하지만 해당 트럭 운전사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여 분간 전화도 받지 않았는데 당시 인근 체육관에서 운동을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골목에는 이렇게 고인목을 이용하도록 경고문이 붙어 있지만 주변 차들 대부분 고인목을 대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미끄러지는 차를 몸으로 막는 건 위험하다며 바로 대피한 뒤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고속도로에 지폐가 흩날리자 운전자들이 차를 멈춰 세우고 돈을 줍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날아가는 돈을 따라 중앙 분리대까지 넘는 위험천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세하 기자입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던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 갑자기 차량 속도가 줄더니 정체가 생깁니다. 앞쪽을 살펴보니 남성 4명이 도로 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무언가를 줍습니다. 놀란 차량들은 비상 깜빡이를 켜거나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섭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경기 남양주시 서울 양양고속도로 화도 IC 인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폐 수십 장이 바람에 날아다니는 걸 발견한 운전자들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돈 줍기에 나선 겁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날아가는 돈을 따라 중앙분리대를 넘어가고 차를 세워둔 곳에서 한참을 걸어 내려가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지폐는 10,000원과 1,000원권으로 경찰이 출동했을 땐 돈을 날린 사람이나 주운 사람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지폐를 주웠던 사람들이 모두 다 돌아가고 어떤 분이 어떻게 흘렸는지는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지폐 몇 장을 주우려다 아찔한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상황. 고속도로에서 보행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이나 돈을 주우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돈을 뿌린 사람과 주운 사람 모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한밤중에 소떼가 도로를 질주하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근처 축사에서 탈출한 소였다는데요. 보도에 김대욱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소 수십 마리가 무리지어 서 있습니다. 소떼가 도로를 질주하자 소방차가 경광등을 켜고 쫓습니다. 어떻게든 잡아보려 애를 써보지만 숲을 속으로 뛰어들며 요리조리 빠져나갑니다. 경북 김천의 한 축사에서 소 20여 마리가 탈출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1시 20분쯤. 김천시 통합관제실 요원들이 도로를 활보하는 소떼를 발견하고 신고한 겁니다. 소들은 축사 인근 도로와 논밭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소방대원들의 대대적인 포획작전이 벌어졌습니다. 한바탕 소동 끝에 2시간이 훌쩍 지난 새벽 3시 20분 탈출한 소를 모두 찾아 축사로 돌려보냈습니다. 주민이나 차량 통행이 뜸한 시간대여서 사고가 없었던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여러 군데 꿀꿀이 흩어져가지고 20마리는 확실히 넘는 것 같았어요. 차로 큰 길을 막아버리고요. 몰아가니까 다시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경찰은 축사문이 잠시 열린 틈을 타 소들이 탈출한 것으로 보고 농장주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장애인도 아니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편하게 차를 세우려고 이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한 운전자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사람들 중에는 공무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온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멈춥니다. 앞유리엔 장애인 주차 표지가 선명합니다. 그런데 이 표지 운전자께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숨졌는데도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쓰다 적발된 겁니다. 또 다른 장애인 주차구역. 이 차량 역시 장애인 가족과 따로 살면서 표지를 쓸 수 없는데도 그대로 쓰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의 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운전자는 34명. 주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 번호를 위조하는 등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를 컬러 프린터로 인쇄해 사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뒤집어 보면 인적사항이 적혀있는 진짜와 달리 텅 비어 있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도 8명이나 포함됐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는 과태료 10만 원, 주차 표지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과태료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차량 번호와 유효 기간 등을 위조하다 적발되면 공문서 위조 혐의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 중에 공무원이 8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등 사회 전반적 제어식이 없이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꼼수를 부리는 주차 얌체족들이 여전한 상황에서 단속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채널A 뉴스 홍신우입니다. 거리에 휙하니 전단지를 뿌리고 사라지는 오토바이. 경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유흥주점 광고 전단을 뿌리고 다닌 일당은 붙잡았는데 이런 불법 전단지 어디서 만드는 걸까요? 김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역삼역 인근 도로. 오토바이 한 대가 인도 위에 무언가를 흩뿌리고 그대로 속력을 내 달아납니다. 잠시 뒤 경찰이 오토바이를 덮쳐 남성을 검거합니다. 바닥에는 선정적인 문구가 쓰인 유흥주점 광고 전단이 떨어집니다.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역 일대에 불법 유흥업소 전단지를 뿌린 남성 2명이 체포됐습니다. 전단을 살포하고 달아나면 추적이 어렵다 보니 경찰이 잠복 근무까지 하며 붙잡은 겁니다. 붙잡힌 남성 2명은 근처 유흥주점 종업원이었습니다. 유흥주점 업주가 직접 인쇄소에 의뢰해 전단지를 제작하고 종업원을 시켜 뿌린 겁니다. 경찰은 대구에 있는 인쇄소도 덮쳐 증거물을 압수하고 사장을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속에도 불법 전단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의 한 지하보도입니다. 대낮인데도 미처 치워지지 못한 불법 전단지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남아 있습니다. 일단 쓰레기가 너무 이제 쫙 깔려있는 느낌이니까 발에 채이기도 하고. 밤에는 그걸 뿌리고 아침에는 치우고 그걸 맨날 이렇게 반복되는 거 보니까 과연 해결 방법은 있는 걸까 하는 의구심도 좀 들고요. 브로커를 끼고 대포폰을 내세워 불법 전단지를 뿌리면 꼬리 잡기도 힘들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만들어 판 형제가 적발됐습니다. 당국은 가짜 약을 만든 공장을 통째로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커튼을 걷어내자 비닐봉지에 꽉 채워진 형형색색의 알약이 선반에 가득합니다. 여기 제품 다 있다. 여기 다 있네. 영문이 적힌 포장재는 물론 투약 설명서도 보입니다.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제조한 공장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0억 원어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 정을 만들어 판 형제 2명을 붙잡았습니다.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불법 제조 사례 중 역대 최대 물량입니다. 인적 드문 농가에 제조 공장을 만들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을 통해 가짜 치료제를 팔았습니다. 원료. 뭐에 쓰는 거예요? 배아봤을 때 넣어가지고 썼던 거예요. 정품처럼 2알씩 포장하고 제약회사의 로고까지 똑같이 베꼈습니다. 중국에서 데려온 기술자를 6개월간 상주시키며 가짜 약 제조 기술을 배웠습니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8종의 정품을 위조했고 6종은 이들 형제가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이 자체적으로 개량도 하고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키는 과정. 허가받지 않은 약품을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뇌혈관계 출혈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큽니다. 형제를 검찰로 송치한 식약처는 이들의 재범이 우려된다며 제조 공장 2곳을 통째로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SNS 오픈 채팅으로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이를 감추려 사체를 안매장한 남녀가 붙잡혔습니다. 이 아이는 아픈데도 병원 한 번 못 가보고 입양된 지 2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농경지.
경찰이 최근 이곳에 묻혀 있는 여자 아기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을 안매장한 건 2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 아기는 불법 입양한 신생아였습니다. 동거하던 이들은 지난해 2월 SNS 오픈 채팅방을 열고 불법 입양을 시도했습니다. 아기를 키우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미혼모였던 아기 모친이 대화에 응했고 이들은 개인 입양 기관을 운영한다며 합법적인 입양이 가능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결국 모친은 출산한 뒤 병원에서 태어난 당일 아기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은 아기를 키울 능력이 안 됐습니다. 아기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병원 한번 가지 않았습니다. 고양이 14마리, 개 2마리 키우고 또 자기들도 안정적인 직업도 없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친모가 아니다 보니까 병원에 들어가면 또 친모가 아닌 게 들킬까 봐 병원에 아예 안 데려갔습니다. 입양한 지 2주도 채 안 돼 아기는 숨졌고 이들은 시신을 안매장한 뒤 1년 넘게 숨겼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출생신고만 돼 있고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걸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아기를 넘긴 친모도 유기 방임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해안 모래사장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백사장이 파도에 깎여 나가면서 해안 도로는 부서지고 곳곳이 절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해변 모래사장이 계속 깎여나가 절벽이 됐습니다. 지난 2022년 취재 당시 동해 바닷가 침식 피해는 심각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 다시 가봤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안인 해변. 모래가 덮여있던 해안선이 지금은 절반 이상 육지 쪽으로 밀려나 백사장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침식이 계속되자 돌과 바위로 방파제를 만들었지만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게 그전 같으면 도로에서 한 30m, 40m 이상 그게 모래사장이 있었다고. 그게 다 어디가 없잖아요. 2400년 전부터 퇴적된 모래로 만들어진 모래 언덕. 안인 사구는 절벽처럼 깎여버렸습니다. 자연 방파제였던 사구가 깎여나가자 파도는 해안도로를 덮쳤습니다. 지반이 깎여나가면서 해안도로까지 끊겼는데요. 바닥엔 이렇게 아스팔트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동해안 최대 해수욕장인 경포해변. 해안 곳곳엔 절벽이 생겼습니다. 완만했던 모래사장이 바닷물에 쓸려나갔기 때문입니다. 방풍림 소나무의 뿌리와 땅에 묻혀있던 파이프들도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3년 전 침식돼 산책로 데크 기둥까지 드러났던 곳은 결국 철거됐습니다. 지금은 육지 안쪽으로 더 침식됐습니다. 침식 우려, 심각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해안은 모두 156곳, 전체 해안의 43%에 달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지난 34년간 한반도 해수면이 10cm가량 상승한 데다 항구와 발전소 등 해안 난개발로 해안 침식을 자초했습니다. 이러한 저반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해안에 이제 돌출되어 있는 이제 그런 구조물도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주변 지역이 크게 침식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안 침식을 막겠다며 지난해 말 삼척 맹방해변에 심었던 소나무 770여 그루는 절반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뾰족한 대책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해안은 바닷속으로 점점 사라지는 실정입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6살 꼬마가 화제입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인 아빠가 심각한 정치 연설을 하는 동안 뒤에서 장난을 치는데요. 고스란히 생중계됐습니다. 정단 기자입니다. 미 의회 연설에 나선 공화당 소속의 존 로즈 하원 의원. 같은 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정치적 기소였다면서 옹호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연설 시작부터 로즈 의원 뒤에 앉아있던 남자아이가 카메라 렌즈를 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Using the justice system to engage in a politically driven prosecution and now conviction of a major political party nominee
running for president. 미국 대선 후보와 관련된 무겁고 진지한 이야기가 흐르지만 아이는 카메라를 향해 혀를 내밀고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는 등 정반대의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We'd be well served to remember the long and cherished tradition we have in this country of settling our political differences at the ballot box. 이 모습은 생중계됐고 아이는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아이의 정체는 로즈 의원의 6살 아들로 밝혀졌습니다. 로즈 의원은 집에서 TV를 볼 동생을 위해 카메라를 보고 웃으라고 얘기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언론은 로즈 의원은 이보다 더 기억에 남는 연설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유쾌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달 선거자금 모금액이 4월보다 2배 가까이 많아지는 등 유죄 판결로 지지층이 오히려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세 친구가 다 같이 강물에 빠졌습니다. 급류에 휘말렸던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31일 이탈리아 북부 나티소네 강. 거센 물길이 몰아치는 강 한가운데 세 사람이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서 있습니다. 강물은 삽시간에 허벅지를 넘어 허리까지 빠르게 차올랐고 이들은 결국 물살을 이기지 못해 휩쓸려 가기 시작합니다. 구조대원이 다급히 밧줄을 던졌지만 이들 손에 닿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이들은 남성 1명과 여성 2명으로 친구 사이였습니다. 강을 따라 산책하던 중 강 중앙에 있는 자갈밭까지 갔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변을 당한 겁니다. Squadre di sommozzatori, squadre di soccorritori fluviali quindi in superficie. Abbiamo effettuato ricerca anche per via aerea, quindi con elicotteri e droni. 여성 2명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고 남성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현지 관계자는 강물이 불어나기 전 진흙탕으로 변하는 위험 신호를 몰라서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Qualcuno speriamo in vita. Ti va via il cuore vedere questi tre ragazzi in mezzo al fiume che chiedono aiuto. 이탈리아 북부 지역은 최근 2주간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얼마 전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한 중국인이 용변과 낙서 테러를 해서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우익 사이에선 테러범으로 불리지만 중국에서는 영웅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 외교부도 일본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31일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낙서 등 테러를 저지른 중국인 남성. 사건 다음 날인 이달 1일 중국으로 돌아왔는데 곧바로 추가 테러를 예고했습니다. 그를 찾아온 한 일본 기자가 불법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냐고 묻자 일본어 욕까지 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중국 내 유명인이 됐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지지자도 생겼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아 중국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남성의 행위를 사실상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中国神社是日本军国主义对外发动侵略战争的精神工具和象征。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논평까지 내놓으며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어 일각에서는 중일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중국 탐사선이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서 샘플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달 앞면에 꽂혀 있는 미국 국기 보란 듯이 달 뒷면 현장에서 중국 국기를 펼쳤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달 뒷면에 안착한 중국 우주탐사선 창어 6호. 탐사선에서 긴 드릴이 나와 달 표면을 뚫기 시작합니다. 各号注意，我是北京，下面组织实施首次标区采样。
밀봉된 캡슐이 탐사선으로 옮겨지는 순간 세계 최초로 달 뒷면 토양이 채취된 겁니다. 탐사선은 임무 수행을 자축하듯 미리 준비된 중국 국기를 펼쳐들었습니다. 现在应该已经完成了封装的工作，现在只是说我们已经采到了土，后续我们要把它土给带回来了。 창어 6호는 달 뒷면 토양과 암석 등 2kg가량의 시료를 채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국가우주국은 창어 6호가 달 뒷면 남극 에이킨 분지에서 샘플 채취를 마치고 이륙했다며 인류의 달 탐사 역사상 전례가 없는 업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창어 6호는 예정된 달 궤도에 올라 지구 귀환을 준비 중입니다. 이달 25일쯤 지구로 돌아올 예정인데 무사 귀환하게 되면 우주 탐사 분야에 또 한 번 큰 획을 긋게 됩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달 탐사 유인 우주선도 발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토요타를 비롯해 혼다와 스즈키 등 일본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품질 인증 데이터를 조작해오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품질을 무기로 내세웠던 일본 차의 신뢰에 금이 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세계 자동차 매출 1위인 도요타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거짓 충돌 시험 등 7개 차종 인증 시험에서 데이터 조작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今回の問題は正しい認証プロセスを踏まずに量産販売してしまった点にございます。 일본의 국토교통성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도요타뿐 아니라 혼다, 스즈키, 마쓰다, 야마하 발동기 등 4개 업체도 자동차 성능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차로 기네스북에 오른 일본 국민차 도요타 코롤라를 비롯해 5개 업체 38개 차종의 인증 조작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도요타 크라운은 에어백을 타이머로 작동시켜 충돌 시험 인증을 통과했고 렉서스 RX는 엔진 출력 시험 과정에서 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에어백에 있는 센서가 정상 작동이 안 하는 조건일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 타이머로 터뜨렸다라든지 10만 분의 1에 한 번이라도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고객의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본 언론들은 품질을 무기로 한 일본차 신뢰에 상처를 줬다고 비판한 가운데 한국 도요타는 논란이 된 7개 차종은 국내에서 정식 판매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 A 뉴스 김재혁입니다. 이런 세 바퀴로 가는 트럭. 커다란 성냥 만드는 기계. 지금은 추억 속에만 남은 물건들이 문화유산 후보에 도전합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판자 모양의 이탈리아 포플러 나무가 성냥개비로 변신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자동 성냥 제조기를 거치면 우리에게 익숙한 모양의 성냥이 완성됩니다. 이 바 안에 구멍마다 다 꽂히기 때문에 불량들이 꽂혀 있는 걸 빼주고요. 성냥 한 갑이 쌀 한 대 가격에 맞먹을 때가 있었지만 1990년대 이미 흘러간 유산이 됐습니다. 한편은 일회용 가스라이터에 밀려 애연가들조차 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0년 전 연탄 배달차로 유명했던 삼륜 화물차. 경제 성장과 더불어 폭주하는 화물, 81마력의 강력한 힘, 골목 운행이 자유로운 좁은 골목에서도 아슬아슬 부지런히 달렸던 1970년대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발이었습니다. 추억이 새록새록한 삼륜 트럭과 성냥 제조기계, 이젠 국내에 딱 한 대씩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오늘 발표한 예비문화유산 공모에 포함돼 눈길을 끕니다. 이젠 50년이 지나지 않은 유산도 근현대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국가유산청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이번에 응모된 후보들 중 일부를 오는 9월 예비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야구 선수는 운동은 물론 연기도 능청스럽게 잘해야 하나 봅니다. 이 미국 대학 야구에서 나온 절묘한 속임수 연기 감상해 보시죠. 정윤철 기자입니다. 번트 작전이 성공해 주자 2, 3루가 됩니다. 그런데 3루수가 글러브에서 공을 꺼내더니 베이스에서 발이 떨어진 3루 주자를 태그아웃 시킵니다. 공을 투수가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던 주자는 어이없단 반응입니다. 앞서 상대의 번트 작전 이후 글러브에 공을 넣은 3루수.
자신의 글러브로 투수의 글러브를 툭 치고 갑니다. 공을 건네는 척 연기한 건데 주자가 이 동작만 보고 공이 투수에게 전달됐다고 믿은 겁니다. 이처럼 야수들이 공을 감춰 주자를 속이는 걸 은닉구라고 합니다. 공을 던지는 신용만 하고 글러브에 숨기는 게 대표적 방법입니다. 변제구를 투수에게 돌려주는 척 했다가 1루 주자를 잡아냅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주자는 낙담한 표정을 짓습니다. 미국 고교 야구에선 팀 전체가 속임수에 가세했습니다. 투수가 견제구를 던지듯 팔을 휘두르자 야수들은 공을 놓친 것처럼 다이빙을 합니다. 주자는 이때다 싶어 3루로 뛰는데 실제로는 공을 손에 쥐고 있던 투수가 빠르게 달려와 주자를 잡아냅니다. 명품 연기로 완성되는 은닉구, 야구의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채널A 뉴스 정희철입니다. 어제와 오늘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느끼셨을 텐데요. 뜨거운 더위에 도로에도 이글이글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내일은 더 덥겠는데요. 서울의 최고 기온 31도로 예상됩니다. 하늘은 맑겠지만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 예보도 있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간에 최대 20mm, 충북과 호남 내륙에도 5mm 안팎이 예상되고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내일도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대부분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고요. 많은 지역에서 오존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일교차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18도에서 시작돼서 낮 기온 대부분 29도를 넘기겠습니다. 당분간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모레는 강원과 제주에,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19 군사합의 오늘부터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따지고 보면 북한은 이미 해안포 쏘고 미사일 발사하고 무인기 날리면서 툭하면 위반해 왔습니다. 우리만 스스로 손발 묶고 있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죠. 이제 족쇄가 풀린 만큼 정부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해 흔들림 없이 대응하기 바랍니다. 마침표 짓겠습니다. 진짜 위기관리는 지금부터 뉴스에 마칩니다.